셋째 시간인데 피곤하시죠? 안 피곤합니까? 예. 강의는 재미있게 하는 거가 최고의 강의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모든 공부가 다 재미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재미있게 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우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이화여자대학교를 이제 정년 퇴임하시는 날 가서 강연을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35년 교수를 마치고 떠나는데 가장 훌륭한 강의는 가장 재미있는 강의라는 진리를 거의 끝 무렵에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훌륭한 강의는 가장 재미있는 강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요? 뭐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루하지 않아야 되고 첫째, 그죠?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딱 뭐 팍 튀어나오는 거 있어야 되는데, 박정희,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서울 시내 무장 간첩. 제가 이때 중학생이었는데 적선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정부청사 뒤에 총소리가 하루 종일 들려요. 따다다다다다. 그리고 밤에는 막 그냥 그 뽀쩍뽀쩍 하는 거 있죠. 그거 이제 그걸 켜야지 군인들이 보이니까.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야, 자기를 죽이러 온 녀석들하고 한국군하고 전투하는 총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게 10월 유신입니다. 아니, 나를 죽이러 온 녀석들하고 나를 지키려는 우리 군대하고 총 쏘는 소리가 낮이고 밤이고 들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상황에서 청와대 직원들이 아마 지하실 들어가서 근무하지 않았겠습니까? 지하실 가서 근무했을 겁니다. 뭐 불안하죠. 뭐 수류탄 잘못 날아올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가안보도 아주 처절한 거예요.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 선배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21 사태입니다. 저게 1968년 1월 20일인데 1.21 사태 이후 박정희는 100% 우파가 되었어. 왜? 김일성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특공대를 보냈거든요. 저게 나를 죽이려고 특공대를 보내. 이때부터 진짜 이거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반공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마도 아까 어떤 분이 그 택시에 타신 분이 우리나라의 유일하고 첫 번째 이자 마지막 좌파가 박정희였다. 맞아요. 아니, 국민을 물질적인 욕구가 해소돼야지 그때 뭐 생각도 하고 그런다 하는 것이 사실은 막스의 이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좌파 우파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진정하고 첫 번째이고 마지막인 좌파, 그는 저 사람을 비하는 거가 절대로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그런 첫 번째 사람인데, 이런 그 자기를 죽이려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인데 김일성이가 나를 죽이려고 특공대를 보내. 한 놈 살았습니다. 지금 목사 됐죠. 김신조가 박정희 목 따러 왔수다 그랬습니다. 박정희 목을 따러 왔수다.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거가 이제 10월 유신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0월 유신 아주 못 쓰는 거로 치는데, 그리고 이제 미군이 이제 7사단이 가죠. 그때 우리나라 그래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잘 가쇼 혈병의 벗. 이게 뭐 미군 보내면서 잘 가쇼 참 7사단 빠질 때 우리나라 그 휴전선도 7사단 미군이 지킨 적이 있었습니다. 저 7사단이 빠져가지고 텍사스로 갔습니다. 제가 그 텍사스 대학을 다녔는데 7사단이 있던 부대, 7사단이 텍사스에 있는 그 킬린이라는 도시로 왔는데, 내가 공부하던 데서 자동차 타고 한 2시간 가면 되는데, 거기에 제가 드문드문 낮에 간 이유가 김치 얻어 먹으러 갔었습니다. 거기 미군
부인들도 따라오고 뭐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국 식당에 한국 음식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야 7사단이 텍사스로 왔는데 그 사람들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한국 식당 차려가지고 여기서 김치 먹는구나 했는데 우리가 미국을 100% 믿을 수 없는 거는 말이죠. 이런 인간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얘가 나와가지고 이유가 없어요. 한국에서 철수해야 되는데 무조건 왜? 박정희는 독재니까. 미국이 독재 국가를 지원해 주는 나라는 아니라고. 그런데 김일성이는 그러면은 김일성이는 그 김일성이 때문에 맞겠다고 독재를 하는데 그것을 독재하니까 지켜주지 않겠다? 저 사람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2014년에 확인했습니다. 아까 내가 자동차 현대자동차 알라바마인가 조지아 공장을 갔었는데 조지아구나. 조지아주가 저 사람의 고향입니다. 거기 어틀란타에 카터 박물관을 내가 가보려고 거기를 갔었던 겁니다. 카터 대통령 박물관을 갔더니 박정희에 대한 글은 한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랑 껴안고 있는 그 골판지 사진이 서 있더라고요. 실물 크기가. 저놈은 박정희하고는 개인적으로 원수구나. 근데 박정희 때문에 자기 대통령직이 파탄났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도덕주의자라서 독재하는 놈은 도와주지 않고 군대를 빼야 되는데 박정희랑 싸울 때 박정희한테 깨졌거든요. 그게 너무나도 분하고 화가 나는 거야. 미국 대통령이. 이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그래도 예의를 갖췄습니다. 한국은 예의를 갖췄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오는 날 자기 부하들한테 다 얘기했죠. 내가 박정희를 청와대에서 만나는데 절대로 주한미군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 미리. 그러고서 모욕을 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와서 여기 있는 호텔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기 신라 호텔 가서 자든지 저쪽 그 남산 옆에 있는 그 검은 호텔 큰 거 있죠. 하얏트에서 자든지. 클린턴은 거기 와서 잤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오자마자 헬리콥터 타고 이사단 영내 가서 잤습니다. 모욕을 준 거죠. 한국한테, 박정희한테. 그리고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는데 박정희가 딱 앉자마자부터 주한미군이 나가면 안 되는 이유를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터가 종이를 꺼내가지고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일을 더 이상 끝나지 않으면 난 일어서서 나갈 거야 라고 자기 미국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근데 박정희가 끝까지 미군이 나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노발대발해가지고 카터가 나와가지고 막 자기 대사관 직원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죠. 그리고 대사관 그 숙소가 저쪽 정동 독수궁 뒤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도 분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막 소리를 지르는데 놀랍게도 거기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 미국 대사 이런 사람이 지금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보면은 지금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근데 박정희가 나중에는 말이죠. 나중에 정말 설득이 한다니까 다 가라고 그래. 갈 테면 다 가라고 그래. 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깜짝 놀라는 거가 핵폭탄 만들고 있구나, 저기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핵폭탄 만들고 이거 미국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갈 테면 다 가. 그래서 그때 미국이 카터가 자기 정책 중에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것부터 먼저 했던 것이 한국에서 전면 철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친구가 나오면은 이게 또 포장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기 감정에 의해서 박정희가 더 미운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하고는 친하고 친구가 되고 그렇죠. 약간 좀 이상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 박정희가 카터의 그것도 이기고 그리고 그때 월남 넘어지죠. 월남. 월남 넘어지는데 월남 넘어지는 그림 여러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월남이 무너지는 거가 지금도 우리가 참 이제 지도를 그리면은 여기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베트남이 여기 있어요.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사우스 베트남이고 여기가 노스 베트남이에요. 미군이 여기서 전쟁을 한참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전쟁한 이유는 이게 공산화가 되면 이 동네 다 공산화가 돼버려. 다 엉망되는 거야. 동남아시아. 요거가 이론이 도미노 이론이라는 겁니다. 도미노 하나가 쓰러지면 쫘라륵 다 쓰러지죠. 그래서 여기서 공산주의를 못 막으면은 옆에 라오스 무너지고 캄보디아 무너지고 태국 무너지고 인도까지 다 무너져.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돼. 라고 해서 저기서 전쟁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참 싸우다가 보니까 미국이 야,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는 거야? 이놈이 호지명이 이게 빨갱이는 맞는데 이놈이 빨갱이는 빨갱이인데 민족주의적인 빨갱이네. 민족주의. 그래서 혹시 얘가 내가 지금 그 프랑스를 쫓으려고 그러는데 프랑스는 미국 편이니까 미국에서 도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의 힘을 빌린 거 아니야 이놈이? 본질적으로 빨갱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미국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민족주의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이론이 아시아의 민족주의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원래 민족은 공산주의하고는 틀립니다. 공산주의는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래서 노동자가 더 우선하는 거에 피부다. 근데 민족은 피가 더 앞서는 것이죠. 미국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야 저거 호지명한테 저걸 다 주면은 저놈이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중국을 막을 것 같아. 우리는 중국을 막으려고 사실은 와서 싸우는데 이놈이 저 위에 있는 놈이 밑에는 차라리 저거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밑에가 썩은 놈들인데 차라리 얘가 나가지면은 그러면은 중국을 막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월맹, 네가 다 먹어. 예, 미국 나가자마자 미국 편 하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미국한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너 지금 중국 막는 게 중요하잖아. 남조선은 중국 못 막아. 내가 막을 수 있어. 내가 통일하면 안 되니? 그 논리가 지금 다행스럽게도 김정은이는 너무 못난 놈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못 들어주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좀 잘난 놈이면 들어줄 수 있어요. 이게 뭐 누가 우리 편인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 들어주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북한의 전략에 의하면은 통미봉남, 미국을 통해서 남한을 봉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월남이 미국이 이걸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를 하는데 포기하고 중국한테 너 여기 군대 잔뜩 와 있으니까 여기 미군이 50만 명 있으니 중국군이 여기 잔뜩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걸 빼줄 테니까 미군 다 빼줄 테니까 니네 편이 이거 다 가질 테니까 이 군대를 만주로 올려라. 만주로 올리니까 소련이 여기 유럽입니다. 유럽인데 소련군이 너무 세가지고 유럽이 맥을 못 쓰고 있었는데 중국군이 일로 달라붙으니까 소련군이 할 수 없이 일로 와야 돼요. 일로. 그래서 미군을 여기서 빼는 바람에 여기 균형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소련이 더 큰 적이죠. 그 당시에는 중국보다. 중국이라는 작은 적을 활용해서 대적을 막고 유럽에서는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가 비는데 이 바다가 비는 미군이 해군도 빼주죠. 여기 일본이 있는데 일본 보고 여기 네가 여기 지켜라 그래서 일본 해군이 오키나와 이남 1000km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월남에서 군대를 빼면서 전 세계를 균형을 이뤄가지고 조그만 놈 하나 죽이는 거예요. 박정희가 그때 우리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 환경이 바로 68년에 닉슨 독트린, 아시아인은 아시아의 힘으로 방위할 것. 내가 뺄 테니까 니네들 알아서 방위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72년에 10월 유신이 나올 때, 그리고 김일성이가 죽이러 오고 미국은 저러고 바로 이런 환경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0월 유신이라는 걸 하죠. 근데 그걸 했더니 독재자라고 군대 빼겠다는 놈이 나타나서 또 못 살게 군 거고.
이런 그 절박한 시대를 이제 살아갔던 겁니다. 내가 그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이제 미군 철수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영문과 여학생이 대학원생이 청바지를 입고 학교를 왔어요. 옷 새로 샀다고 피난 갈지 몰라서 이 옷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농담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었죠. 한국 국민 모두가 야 이게 전쟁이 또 나면 어떡하냐 하고서 이런 시절을 수십 년 동안 이제 지내왔던 거죠. 박정희가 이제 남북한 불가침 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군 반대하겠다. 이게 요새 나오는 얘기들 그런 대화라는 개념, 불가침 협정 개념 이런 것들이 전부 오리진이 박정희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북한하고 대화하고 뭐하고 그런 것들이 이미 박정희 시대 때 다 나왔던 개념이 지금 다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전력 북괴를 앞질러 이때만 하더라도 조선일보에서 북괴라고 썼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뭐 국제정치 좀 설명하면은 지금 작은 나라지만은 그래도 박정희, 이승만, 덕택에 요 꼬마가 세계에서 12등짜리 나라입니다. 국력 기준 12등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 인구 세계 25등, 남한의 땅덩어리가 세계 107등. 그러니까 땅덩어리와 인구로 치면은 세계 60등 정도 하면 그냥 대충 지등수하는 겁니다. 12등이니까 무지하게 등수가 좋은데 우리가 12등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높아요라고 놀랍니다. 이게 북한 때문에 우리가 그만한 등수를 가지고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죠. 근데 통일을 하게 되면은 10년 이내에 세계 5등이 됩니다. 10년 이내에 세계 5등이 되는데 어떤 그 학자가 계산하기를 통일되면은 한국은 약 10% 북한 덕분에 10% 경제 성장이 한 몇십 년 가능하고 그리고 북한은 연평균 17%까지 가능하다고 계산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북한은 17%, 한국은 10%로 지금 GDP에다가 놓고 그냥 캘큘레이터로 단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년 만에 영국의 GDP가 나옵니다. 영국이 세계 5위입니다. GDP상으로. 그러니까 한국은 통일을 해서 10년이면은 세계 5위권의 경제력을 가지는데 통일하는 그 순간에 남북한 군사력 합치면 프랑스 군사력이 나옵니다. 인구는 8천만이 돼가지고 독일 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일 인구에 프랑스 군사력에 영국 경제력이면 그게 세계 5등 되는 것이죠. 저절로 세계 5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통일이 왜 이렇게 죽어도 안 되고 이렇게 오래 가고 있느냐. 국제적으로 말하면 얘 때문입니다. 얘. 중국. 그리고 우리 여기 와다나베 선생이 있지만 일본도 우리나라 통일을 반대해요. 그런데 일본이 통일을 반대하고 중국이 반대하는 거는 너무나도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면 정상인 행동입니다. 왜 반대하느냐?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써 있는 말이에요. 이웃은 약할수록 좋다.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하면은 피곤할 만큼 세집니다. 중국도 지금 솔직히 중국이 북한 자기 맘대로 못해요. 여러모로 자기 맘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통일을 해 저게? 안 되죠. 일본도 한국 통일하면 별로예요. 그래서 이 통일하는 거가 파워 폴리틱스라는 입장에서 둘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하고 중국은 지정학이라는 더 아주 골치 아픈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예 한반도 흉기론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한반도가 통일되면 일본을 향한 흉기가 된다. 일본을 겨냥하고 일본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는 단도처럼 칼처럼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칼. 지금 칼이 분질러져 있는 상태가 분단 상태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면은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와 같다. 망치와 같은데 이 망치가 지금 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져 있는 망치 그리고 부러져 있는 단도.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구조적으로 힘의 정치, 그러니까 파워 폴리틱스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너네들 그냥 잘라졌지만 평화롭게 지내면 안 되겠니? 그게 그 사람들의 기본 정책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안 되니까 문제인데 그래도 통일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러면은 세계에서 2등, 3등인 나라가 국력상으로 반대하는 통일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라지는 것도 우리 힘으로 잘라진 것은 아닌데 통일도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오히려 찬성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거 망치라고 그랬습니까? 망치? 통일한다면 미국이 자기가 들고 있으면 중국을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한반도는 통일되면 미국 편이 됩니다. 놀랍게도 북한이 통일해도 미국 편 될 거예요. 왜? 원교 근공. 지구 정치학에서 한 번도 틀리지 않는 거가 친구는 멀리 있는 겁니다. 적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지구에 전쟁이 12,500번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는 전쟁이 12,500개인데 누가 싸웠느냐? 국경을 함께 하는 나라가 싸울 확률이 9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적은 옆에 있는 거예요. 친구는 멀리 있고 프랑스의 친구는 러시아입니다. 프랑스의 친구는 러시아예요. 독일이나 영국이 아닙니다. 일본의 친구는 중국이나 그게 아니라 미국이에요. 멀리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만이 얘가 통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좋은 거는 중국이 점점 힘이 커요. 내가 이걸 통일한 한반도는 자기 편이 되니까 중국을 언제든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도 무서워요. 미국이 보기에. 지금은 미국하고 친한데 미국한테 덤벼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저것도 통일된 한반도를 내가 컨트롤을 하면은 그러면은 일본도 내가 쉽게 컨트롤할 수 있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 교수 한 사람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 건 틀림없다. 그렇지만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강대국하고 싸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은 아니고 남북 아메리카에서만 패권국이다. 왜? 바다 건너에 있는 강대국하고 싸울 힘은 아직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 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강대국과 육지로 연결된 곳에 자기 기지를 낼 수 있으면 된다. 육지로 연결된 곳은 북한입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강대국은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북한이 자기 편이 되면은 중국하고 붙어 있는 곳에 기지를 얻을 수 있죠. 무서운 얘기들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자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고서 떠드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막 떠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넌 나를 가져. 그리고 통일은 내가 하면 안 되겠니? 한반도 통일을 내가 하면 안 되겠어? 옛날에 말이죠. 미국이 소련을 막을 때는 동두천 의정부가 끝내주는 기지입니다. 근데 소련은 망했어요. 이제 중국을 막아야 돼요. 중국을 막을 때는 평택이 끝내주는 기지가 되죠. 그래서 평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다 그냥 평택이 뭐 기후가 좋고 집이 땅이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이런 맥락을 다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 박정희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 사람은 알고 있었구나 하고서 우리는 지금 뭐 공부해가지고 아는데 저 사람은 저 세계 지도 펴놓고서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었고 조금 더 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것들 다 알고 보세요.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략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만화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100년 전에 저게 소중한 줄 모르고 일본 보고 먹으라고 그랬지. 그게 이제 카츠라 테프트 조약입니다. 필리핀하고 바꿨지. 그런데 21세기에는 저걸 내가 다 가져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내가 통일해도 네 편이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있는 힘 다해서 미국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는 한 가지, 그래도 미국은 도덕이 있는 나라고 민주주의의 나라입니다. 정은이가 다 가지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그거 하나가 우리의, 근데 그거에다 의존하기에는 너무 안 되죠. 우리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운명을 바꿔놔야지.
대통령이 최근에 우리가 할 일은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현실을 인식하는 의미에서는 맞는 겁니다. 거기에서 전략을 짜는 거죠. 이승만은 뭐 있었습니까? 이승만이 뭐 있었어요? 박정희는 뭐 갖고 했습니까? 맨손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지금은 뭐가 그래도 있어요. 뭐가 있잖아요. 지금 뭐 돈도 있고 뭐도 있습니다. 우리 그 서울대학교 이제 박성규 교수라는 분인데 독일 베를린 대학 교수죠.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뤄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로 요약하겠다. 미국이 도와줘서, 소독이 경제력이 돈이 많아서, 소독 사람이 단결해서, 이 세 가지 때문에 독일이 통일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원이었다. 특히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네. 이 기본 원칙을 박정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박정희 이렇게 그 글 같은 거 쓴 거 보면은 무지하게 좌파적인 게 많아요. 어느 날 걸어가는데 창문으로 어떤 이쁘게 생긴 여자가 뭐를 이렇게 읽고 있어. 그게 이제 창문으로 비치는 겁니다. 불빛으로. 네 고운 손에 들려 있는 것은 프랑스 시집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는 너의 고운 손이 싫다라고 썼습니다. 나는 너의 고운 손이 싫다. 박정희가 그렇게 쓴 거예요. 빨갱이적이죠. 좀 그렇지만은 하여간 그렇지만은 알아야 될 거, 미국을 저걸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뭐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통일된 다음에 한국은 강대국 되는데 제가 미, 중, 일, 독, 한국 세계 5위쯤 됩니다. 통일한국의 인구는 독일과 같고 통일한국의 군사력은 프랑스와 맞먹고 통일한국의 영토는 영국과 비슷하다. 강대국이 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강대국을 만드는 날 박정희가 원하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하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 얘기가 아니라 미국 학자 중에서 예측에 대해서 아주 제일 1인자입니다. 조지 프리드맨이라는 학자인데 저 사람이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아예 연구소를 차렸어요. 그 연구소 이름이 스트레4입니다. 스트래티직 포캐스팅, 전략 예측 연구소. 그래갖고서 그 텍사스 오스틴에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저 사람이 예측을 여러 권 했어요. 그래갖고 이 앞으로 100년, 앞으로 10년 이런 책들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이 이 책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 자기는 한국이 곧 통일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이 통일되면은 이 나라는 무지하게 힘이 세질 거다. 그래서 자기는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한국이 통일되는데 만주가 왜 궁금하냐? 그게 바로 국제정치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문제죠. 한국이 세면은 힘이 뻗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뻗어나가겠어요? 만주로 뻗어나가는 거지. 그래서 만주에서 한국하고 중국의 힘은 부딪히는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예측했는 줄 아세요? 2040년에 만주는 한국 땅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나는 저거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재밌는 얘기도 썼어요. 그때 내가 95세인데 와서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95세면 뭐 넉넉하죠. 여러분 다 120살까지 살 거예요. 아니 뭐 지금 겨우 60. 예.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를 먹겠다고 얘기한 거 아시죠? 그랬습니까? 홍룡 과학기술연구소에서 예. 총장하고 국방장관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가 강해지면 우리가 만주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국가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런 기상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이 사드 가지고 소리 못 지릅니다. 만주 뺏겠다는 놈 사드 갖고 건드릴 필요 없죠. 근데 그러질 않으니까 매일 그러니까 저거 미국하고 이제 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미국하고 동맹인데 중국이 보니까 한미 동맹이 제일 허약해 보여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놈을 건드리는 겁니다. 센 건 안 건드려요.
미일 동맹 건드립니까? 월남하고 미국 관계 못 건드립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 관계를 요거는 건드릴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늘 한국이 통일됐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이고 일본에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만주는 2040년 무렵에 한국의 땅이 된다. 그때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에 급급할 것이다. 여러분, 중국은 작년 무렵부터 헤매는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이 시대의 최고 화두, 국제정치학자들은 말이죠. 학문도 유행이 있어요. 근데 그 유행은 그냥 공허한 유행이 아니라 이 시대를, 실제를 따라갑니다. 2000년 바로 앞에 1900 한 몇십 년 그 무렵에 이제 2000년 바로 그 무렵에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이 입에 달고 산 말이 반테러 전쟁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전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의 국제정치의 가장 큰 이슈, 엔티테러 워페어, 반테러 전쟁. 그러다가 이제 오사마 빈 라덴 죽고 미국이 이라크 다 깨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국제정치의 최대 화두, Rise of China, 중국의 부상. 2012년에 미국의 Foreign Policy라는 아주 제일 끝내주는 잡지 사설에 앞으로 이제부터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아메리칸 에너지 붐, 미국의 에너지 붐이다. 그거 우리 잘 모르죠. 미국의 에너지 붐이 무슨 국제정치의 최대 화두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2017년의 최대 화두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아직도. 근데 중국의 부상이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붐이 지금의 가장 큰 화두인데 혹시 여러분 2014년에 강원도 놀러 가실 때 기름값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2014년 7월 달에 지금 무렵에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2,000원입니다. 1리터당. 1리터에 2,000원이에요. 그때가. 그런데 2017년 7월 달에 우리나라 1리터는 1,400원입니다. 600원이 왜 내려갔어요? 이제 우리나라 아무리 자동차 기름 가뜩 넣어도 10만 원 넘는 차 없습니다. 600원이 내려간 이유 미국 때문에 내려간 겁니다. 미국 때문에 왜 기름이 내려가냐? 미국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하루에 그냥 대략 이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하루에 우리나라는 200만 배럴 쓰는 나라입니다. 200에서 한 250만 써요. 200 플러스 1배럴이 이만한 통인데 162리터입니다. 이만한 그 술통 있죠, 이거. 그거를 하루에 200만 개 이상 쓰는 거예요. 미국이 하루에 1,800만 개 쓰는 나라입니다. 1,800만. 요새는 1,900만이란 말도 있고 그래요. 하여간 대략. 그리고 중국이 600만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400만 플러스. 그런데 1,800만 중에 1,200만을 중동에서 미국이 사왔습니다. 이거 하나도 안 사가요 지금. 왜? 미국에서 터져가지고 2014년 기점으로. 그래서 중동 석유가 1,200만 배럴이 남는데 그는 어느 정도 양이냐. 2014년 기준으로 일본, 한국, 중국이 사가는 양만큼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 겁니다. 미국은 2020년이 되면 한 방울도 안 사갑니다. 이제는. 지금은 중동 거 안 사가고 미국은 저 남미 거, 캐나다 거 사다 씁니다. 아직은 자급은 아닌데 2020년부터 자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름이 얼마나 많냐? 200년치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200년 쓸 거. 그리고 가스는 100년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중동 안 가는 거예요. 거기 더워서 이제 안 가. 옛날에는 더워도 석유 때문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왜 가요? 석유가 100년, 200년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저거 사오면은 그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미국 거 사오니까 그리고 길도 안전하고. 바로 그래서 2012년부터 그 잡지가 얘기를 하기를 이제 국제정치의 가장 큰 화두는 아메리칸 에너지 붐,
미국의 에너지 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니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라이즈 오브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중국 눈치 봐야 된대요. 사드도. 중국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솔직히. 언제쯤 바뀌어요? 한국의 그 화두가 공격하는 시점. 그러게 말이에요. 그 언제쯤 바뀌. 사드는 내가 한마디 또 하겠습니다. 사드 is a non-negotiable 타협 불가능한 confidential secret 밀리터리 이슈입니다. 이게 말이죠. 국민이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몰라도 되는 것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여러분 저 집에 가다가 자동차 쳐보세요. 나오나? 안 나옵니다. 왜? 군사 기밀이니까. 그런데 사드라는 끝내주는 무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국민이 없어요. 이제 5천만 명이 송주에 있다고 다 알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나라 그 정치가들이 오픈 디플로매틱 네고시어블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이 생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들 군대 갈 때 국방부가 타협하자고 그럽니까? 네고시에내서 아들 보냈어요? 가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놈이 영어 잘하니까 행정병 가겠자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드 문제를 온 국민이 타협하고 그거 아니죠. 안 해도 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하고 납세는 의무인 거예요. 납세를 협상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납세하겠습니까? 국방을 의무로 하면은 누가 군대 가려고 그러겠어요. 나는 뭐 핑계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그래서 이슈별로 국민이 몰라도 되는 거, 오히려 나라를 지키는 전략가들이 알아서 딱딱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이죠.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것도 모르는 것이고 이 사람은 정말 기분 좋은 사람인데 빨리 95세 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돌아갈 때를 아는지 그때 그런 말들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겼습니다. 북한 활이든지 창이든지 마음대로 들고 덤비쇼 라는 얘기를 이제 죽기 얼마 전부터 합니다. 활이든 총이든 갖고 덤벼라. 박정희 정권이 종발에 이르던 1978년, 1979년 무렵 박정희가 자주 사용했던 말이다. 김일성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18년여의 집권기간 동안 북한보다 훨씬 약했던 한국을 북한보다 훨씬 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다. 지금도 말이죠. 다 빼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이깁니다. 깡이 없어서 그렇지. 깡이 없어서 그래요. 북한과 남한의 군사합의 지술 현황을 1975년까지 북한이 앞섭니다. 76년에 한국이 앞서는 거예요. 이 순간에 참 국가를 끌어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감동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국방비가 쟤네들을 앞선다 하는 75년이면은 박정희 집권하고 14년 후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4년 있다 죽은 거죠. 박정희가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은 북한 핵개발 문제, 한미동맹에 잠재하는 문제,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일본과의 문제 있을까? 이 사람은 이걸 너무 쉽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별로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핵을 지금 계속 문재인 대통령 된 다음에도 5월 14, 5월 25일, 5월 19일, 6월 8일, 7월 4일, 7월 28일 쉬지 않고 갈게 되고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갈게 되고 있는데 핵실험 5번 했는데 한 번 더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저거 할까 봐 그냥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왜 마음을 졸여야 되는지 참 그래요. 이건 뭐 그냥 그림이고 김정은이가 말이죠. 5월 14일 날 요것도 조금 좀 헷갈리는 얘기 해드릴까요? 요 빨간 거로 쓴 건 다 실패한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다 실패했어요. 4월 28일까지 실패하고 5월 9일 날 대통령 뽑고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5월 14일 날 선거가 대성공입니다. 왜 다 실패가 대성공으로 바뀌었을까? 요거 실패 4개는 나는 미국에 가서 막은 거로 봅니다. 날아가는 거를 건드린 거예요. 발표는 안 됐죠. 이거를 4월 16일 날 미국의 이
앵커맨이 미국의 국가안보 차석 맥팔랜드라는 여자가 텔레비에 나왔는데 저 북한 놈들이 미사일을 잘 쏘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겁니까? 혹시 우리가 사보타지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모든 국가 기밀을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라고 코멘트 하지 않았는데 바로 4월 15일 날 찰스 크라우트 해머라는 미국 최고의 이 분석가가 야 아무래도 내일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 같은데 김일성 105번째 생일이니까 그거 쏴버려. 날아가는 거 쏴버려라고 씁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날아가는 거 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쏘자마자 올라가다 터진 거, 올라가다가 60km 날아가다 바다로 떨어진 거, 그다음에 4초 만에 터진 거, 또 실패한 거, 요거 4개를 미국이 사보타지 한 것일 수 있다라고 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딱 된 다음에 왕 대성공을 한단 말이야. 사보타지 안 했구나 미국. 그런데 그거 북한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5월 14일 날 성공한 다음에 자선 만대에 물려줄 주태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핵강국 건설 구상을 어쩌고 저쩌고 주체적 핵강국 건설사에 그리고 5월 14일 날 정말 몇 달 만에 성공한 다음에 모여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라고 북한 신문에 납니다. 정말 눈물바다를 이룬 거예요. 저거 말로 못 뺐습니다. 말로 못 뺐죠. 박정희 내가 아까 얘기했죠. 박정희랑 처음으로 북한하고 이제 회의를 한 다음에 김일성이가 자기 부하들이 남한 갔다 와가지고 이게 얼굴색들이 변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고서 교시한 겁니다. 남조선이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루겠다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야.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으면 안 돼. 라고 자기 부하들한테 교시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제일 높은 거가 헌법이 아닙니다. 헌법보다 위가 노동당 규약, 노동당 규약보다 한 급 위가 수령님 교시. 수령님 교시인데 야 앞으로 너네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남조선의 별의별 정권이 다 많을 거야. 내가 다 준비를 하고 있지. 95년에 통일하기 위해서 뭐 운동권도 기르고 있고 뭐 교수도 기르고 있고 기자도 기르고 있어. 내가 너네들 다 알 거야 하면서 그때까지 그래서 별의별 정부가 다 나올 텐데 그게 다 가짜야. 남한의 정부가 없을 때 그때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그건 까먹으면 안 돼. 라고 교시를 하는 거죠. 이겁니다. 1972년 7.4 공동성명 후에 서울 와보고 건물 많은데 놀라고 생각보다 남한이 잘 사는데 놀라는 이거 북한은 까먹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정일이가 말이죠. 파티의 광입니다. 파티. 그래서 이거는 김정일 파티에 참석했던 김일성 대학의 높은 그 간부 한국으로 탈출한 분이 쓴 거예요. 김덕홍 선생이. 이분은 혼자 넘어온 게 아니라 김일성 대학 총장하고 같이 왔죠. 그 총장은 황장엽 씨죠. 황장엽. 근데 황장엽 씨는 돌아가시고 작년에 쓴 책인데 거기에 김정일이가 어느 날 파티에 이쪽에는 테이블에다가 달러를 놓고 이쪽에는 꼰총을 놨습니다. 나와서 하나씩 원하는 걸 집어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머뭇머뭇 했어요. 뒤에 있는 군관 2명한테 자네들이 집어봐 그랬더니 한 녀석이 나와서 총을 집었습니다. 한 녀석은 돈을 집었습니다. 왜 그걸 집었는지 설명을 해보라 그랬더니 꼰총을 집은 그러니까 돈을 집은 사람이 수령님 돈이 있으면 저 꼰총을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그거 말이 되는구만. 근데 너는 왜 꼰총을 집었냐 그랬더니 수령님 꼰총이 있으면 저걸 뺏을 수 있습니다. 했더니 이걸 빵치면서 너가 우리나라 정책의 기본을 이해하고 있구만 해가지고 총과 돈을 선물로 줬습니다. 제가 저 똑같은 문제를 제 후배 경영학 박사한테 문제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걸 몰라서 묻느냐고 나한테 반문하더라고요. 꼰총을 집는 게 맞는 거래요. 그래서 선배님이 국제정치학 공부하시는 분이 그걸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꼰총은 300불, 저 돈은 1000불이라고 치시면은 꼰총을 가진 자는 1000불 더하기 꼰총을 갖게 되고 돈을 집은 사람은
$300 뺀 700불 더하기 꼰총을 갖게 되는데 뭐가 좋은지 당장 알 수 있지. 국제정치학적 계산 방법입니다. 국제정치학적 계산 방법. 북한이 그걸 알고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것이죠. 김정일이가 왜 우리한테 다 졌는데도 이긴 척하는지 설명하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 친구가 한 말이에요. 나는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 1천만 명은 이민 가고 2천만 명은 숙정될 것이며 남는 2천만과 북한 2천만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면 될 것이다. 참 황당한 계산법이죠. 1천만 명 이민 가는 거는 캄보디아를 보고 나온 숫자입니다. 캄보디아가 8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인데 공산화되면서 250만 명을 빼서 죽입니다. 250만 명을 맨 처음에는 총으로 쏘다가 총알 아깝다고 개머리판으로 패다가 힘들다고 배에 실어서 바다에 버렸습니다. 바다에 버리면 되는구나가 이민 보내면 된답니다. 달러 바꿔가지고 미국 갈 준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1,000만 명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친구는 자기는 혁명가이기 때문에 더하기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혁명가들은 마이너스 게임을 하는 것이죠. 같이 못 살 사람, 정치가들이 더하기 게임을 하는 거죠. 같이 못 살 사람 1,000만 명을 빼겠다 했는데 캄보디아 경우 빠진 사람, 장교, 공무원, 선생님, 지식인은 대학교 근처 갔던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대학이 없어가지고 안경 낀 사람도 다 포함시켰습니다. 손이 하얀 사람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술가, 무용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들, 캄보디아 그 전통 댄스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 그 춤추는 사람 90%가 죽었습니다. 10%는 국경을 넘어서 살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공주님이 그 무용 특기자가 다시 폴포트 정권이 물러난 다음에 와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유네스코에 올린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나라에도 해동된, 김정은이가 그 계산을 한 겁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50배 센 나라입니다. 박정희 덕택에 한국이 북한의 50배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력상으로. 근데 왜 저놈이 아직도 안 지고 저러냐고요? 미국이, 부시가 후세인한테 도망가라. 24시간 줄 테니까 도망가라. 48시간인가? 그랬더니 후세인이 야 웃겨? 나보고 도망가래 네가 우리 애들 100만 명 죽이겠지. 그동안에 우리는 너 10,000명을 죽이지 못하겠니? 100대 1로.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야. 우리 100만 명하고 니네 10,000명하고 내가 이기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안 가고 버티다가 그냥 작살이 났는데 김정일이가 그렇게 버티는 겁니다. 보세요. 남조선 인민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총몰빵 쏘면 다 도망간다. 식량과 기름이 부족하지만 휴전선만 넘으면 남조선에 식량과 기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쉽게 남조선을 먹을 수 있다. 이거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50배나 센 나라인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겁쟁이가 됐어요? 우리가 월남전 때 겁쟁이 됐습니까? 그거 미워하는 기자들은 너무 잔인한 한국군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겁먹었던 이런 바보 같은 나라 아닙니다. 이 친구가 또 한 말이에요.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아구야, 쟤는 국제정책 결혼책을 읽었구만 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드는데 미국하고 전쟁하려고 북한이 만든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하고 전쟁하지 않으려고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 선생님이 미국입니다. 여기가 한국이에요. 내가 북한이야. 내가 미국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내가 남조선 아우랑 지금 70년째 이러고 살고 있는데 내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내 말로는 안 되고 내 전쟁할 거예요. 제발 남조선 좀 도와주지 마셔. 오늘 우리가 북한이 그냥 공격해갖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오늘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떡할까요? 북한을 마음 놓고 두드려 패겠죠. 야, 너가 내 동맹국을 때려? 그게 상황 1입니다. 상황 2. 북한이 어찌어찌하여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을 핵폭탄으로 확실하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날이 왔는데 미국, 내가 통일해야 되겠어. 말로는 안 되니까 내 전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지 마셔. 그런데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이번에도 지지. 그렇지만 나는 이번에는 그냥은 못 지고
LA, 샌프란시스코는 죽이고 질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가는 핵폭탄이 있는 거 아니까 내가 한마디 더 하겠어. 서울하고 로스앤젤레스를 바꾼다? 그거 바보요. 하고서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은 어떡할까요? 난감하죠. 도와주기 힘들죠. 우리가 부산이 죽는 줄 알고서 어떻게 도와줍니까? 부산은 100% 죽는데 그럼 못 도와주죠.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나라의 적이 너 제발 도와주지 말라. 그러면 부산은 죽어. LA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산이죠. 못 도와주죠. 그래서 북한 핵폭탄이 미국까지 도착할 수 있는 날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펴준 핵우산은 찢어진 우산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LA를 포기하고까지. 근데 북한은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미국, 내가 통일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될 텐데 그거는 니네 편이야. 나는 중국이 더 싫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통미봉남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기에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은 무지하게 유리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그 미국을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공갈치기에. 바로 그걸 위해서 북한은 평생을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헛거냐. 그리고 그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키신저가 한 말이에요.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드는 날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말은 안 했지만 불가침 조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미국의 개입을 걱정하지 않고 남한하고만 싸울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의 개입을 걱정하지 않고 이게 김정일이가 한 말 아닙니까? 몇십 년 전에 수령님 내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다세면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저 사람은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왜 미국하고 싸우려고 만들고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고 몇십 년 지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다 만들면 우리는 핵폭탄 맞아 죽느냐. 여러분 핵폭탄 맞아 죽을 확률은 0입니다. 아니 핵폭탄 맞아 안 죽는다고요? 그거는 한스 모겐소라는 또 끝내주는 학자가 얘기했죠.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핵무장을 하지 않은 나라의 전략적 옵션은 두 가지로 줄어든다. 1. 전쟁하다 죽는 거. 2. 미리 항복하는 거. 한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완벽하게 했을 때 항복할까요? 전쟁할까요? 아직까지 한 모든 행태를 보면 항복입니다. 박정희 이후에 북한이 연평해전 했을 때도 아유 아서라 커지면 안 돼. 뭐 했을 때도 안 돼. 뭐 했을 때도 안 돼. 다 참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데 못 참아요? 북한은 그러겠죠. 죽을래? 항복할래? 북한은 어디까지 뺏겼습니까? 꼰총광도는 돈만 뺏어요. 근데 북한이라는 꼰총광도는 같이 살아. 문패는 내 이름 달아. 나는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한 날, 미국까지 가는 걸 완성한 날 우리는 김정은 밑에서도 살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지 핵폭탄 맞아 죽으면 어떡하냐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폭탄 맞아 죽는 거는 죽는지도 모르니까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뭐 훌륭한 지도자들이 그래서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그 옛날 역사에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인물들 나는 뭐 무지하게 어렸을 때 싫어했습니다. 정말 그 뭐 아주 기분 어렸을 때 뭐 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야 그래도 저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기초가 된 거구나. 역사 화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함으로써 인정할 거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나는 저 사람을 존경까지는 못할지라도 대한민국 역사에 참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우리의 행복에 공부 더 하고서 이제 존경하는 마음 생길 것 같아요. 공부를 더 하면은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편인데 저런 전략가들이 많이 있으면 참 좋죠. 그리고 전략가가 최고인 사람이 전략가일 때 제일 좋습니다. 비스마르크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참 나라가 흥하는 거죠. 독일이 비스마르크 때문에 세계의 강대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희가 그 정도 되고 온 세계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존경하고 있죠.
등소평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도 박정희죠. 뭐 어느 나라나 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 가가지고 박정희를 이제 부시려고 논문 쓰던 사람들이 박정희를 존경하는 외국 유학생 만나갖고 마음이 돌고 뭐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김세중 선배도 그런 분 중에 하나고. 예. 근데 뭐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은 미리 좋은 길을 찾은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뭐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뭐 대강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글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거를 이거보다 이제 한 20배로 키운 거를 이제 책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책 나오면 우리 좌승희 이사장님이 찍어주실 거예요. 여기 제가 다 그 뭐 계약하고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뭐 시간 맞춰서 써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질문.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발전으로 핵인지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부 측에서 그렇게 지금 강하게 밀어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죠. 핵발전소 있는 동안에 에어컨이나 세게 틀자고. 뭐 자조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핵발전은 저거 이제 거의 그 안정성이 입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박정희 때 우리나라의 그 핵과학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제가 이분도 내가 이름도 뭐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선배님, 우리나라 핵폭탄 만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핵 물리학 박사가 MIT 물리학 박사가 한국을 온 거 보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MIT 가서 핵 물리학 박사를 받았냐고서 물어봤더니 야, 그런 건 막 비밀이라서 얘기할 수가 없어. 좀 가르쳐 주세요, 선배님.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는 핵발전소를 만들어서 설계해가지고 중국에 파는데 그게 핵폭탄보다는 훨씬 어려운 거지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인가 뭐 그 무렵이에요. 그때 미국에서 핵공학 박사를 받아온 분이 핵폭탄보다 훨씬 어려운 핵발전소를 우리는 만들 수 있지라는 얘기를 듣고서 핵폭탄은 뭐 물론 만들 수 있겠구나 하고 그래서 한국이 핵과학 기술이 무지하게 빠른 나라입니다. 그거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근데 북한이 비슷할 때 한 겁니다. 북한도. 그런데 북한은 핵폭탄을 만들었고 우리는 발전소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발전소를 만들어 놨는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핵을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한다는데 우리는 포기하고 수출한다면 도덕적으로 뭐가 되나요? 그 포기한 이유는 도덕인데 분명히. 그렇죠? 그거 터지면 다 죽을지 모르니까 만에 한 번 터지더라도. 근데 우리 거 사세요. 우리 건 안전하니까. 그럼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이거 좀 더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요새 신문 보니까 뭐 고리 5, 6호가 세계 최고의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탈원전을 주장하는 같은 그 발전 과학자 중에서 박원우 교수 또 혼자서 튀면서 절대로 안 된다. 탈원전은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런 거 경향신문에 대문짝 나게. 뭐 탈원전 시대로 가는 거는 이제 앞으로 100년 후에 다 가겠죠. 그런데 지금 국가마다 상황마다 다 달라요. 독일도 몇십 년 만에 갔고 다른 나라 근데 독일은 전기값이 우리보다 상대도 안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발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태양광 같은 거는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는 그게 될 것 같더라고요. 뭐 그냥 사람 하나도 안 살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어디 가도 사람이 많은데 어디다가 태양광을 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잘 그래. 예. 예.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보면 저렇게 편안하게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방금은 어떤 분위기를 저렇게 지금 그런 뭐 시계 금밀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나고 이런 식으로 펴올 수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그거 이제 막 또 나오는데 이 얘기 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들 다 이렇게 보고서 너무 겁먹거나 그러지 마세요. 미국이 당분간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느냐? 중국이 미국한테는 도무지 상대도 안 되는 녀석이구나를 확인할 때까지는 한국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한국을 뭐 키신저 박사가 통일된 다음에 미군 다 빠지고 중국 너가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양심적으로 얘기해보라. 너는 한반도에 네 이해가 뭐니? 북한도 내 거, 남한도 내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의 솔직한 밑에 깔려있는 마음입니다. 중국은 북한도 내 거, 남한도 내 거 했으면 좋겠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일본까지 양보하고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일본이 일본까지 양보하고 가면 일본은 무지하게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그 강화된 일본은 중국의 무서움이 아니라 미국도 무섭습니다. 일본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전체적인 구조에서 안 맞는 얘기고 제가 우리 한반도를 보면은 뭐 낙관론을 피는 게 아니라 북한이 버티기에 너무 후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밀란이 날 가능성은 없는데 굴란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국민들을 먹여 살려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찍어 눌러가지고 지지를 유지하는 권력인데 그러기 위해서 북한이 군대에 대해서 에브리띵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군들한테는 벤츠도 선물하고 뭐 70평짜리 아파트도 주고 다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패턴을 보면은 김일성하고 김정일이는 인민무력부장, 북한에서 이제 두 번째로 높은 군인이 인민무력부장입니다. 1인자는 총정치국장이에요. 근데 인민무력부장은 군대를 직접 지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2인자, 그러니까 자기를 서포트하는 기능을 인민무력부장이 하죠. 그런데 김일성에는 인민무력부장의 평균 임기를 6년 내지 7년을 그러니까 아주 신복을 갖다가 옆에다 붙여놓고 오랫동안 갈지 않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인민무력부장을 6번째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인민무력부장이 6번째예요. 첫 번째 인민무력부장은 아버지가 장군 내가 죽거들랑 이 젊은 놈이 제대로 하겠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좀 돌봐주시오. 그래서 수령님 걱정 마시오. 죽은 날 이쪽에 민간인 4명, 이쪽에 군인 4명 섰는데 민간인 맨 앞에 섰던 거가 김정은입니다. 군인 맨 앞에 섰던 거가 그 리용호 차수입니다. 대장보다 하나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 리용호 차수가 이제 김정은이 뒤를 봐주는데 김정은이가 리용호가 무서운 거예요. 그걸 날립니다. 왜? 자기 권력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명을 날리는데 전번에 바로 앞전에 죽은 사람이 현영철 대장이라는 사람인데 현영철이가 죽은 첫 번째 이유는 졸았다고. 너 내가 말하는데 졸 수 있니? 영감? 내가 젊다고 말이야 나를 무시해.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 자기 고모부가 이제 또 죽었는데 아주 무참하게 죽었죠. 고모부 죽이는 거는 내가 일본 책으로 읽었기 때문에 100% 데이터가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의미 있는 해설인데 이 사람이 그 중국 가가지고 장성태이가 돈을 꾸러 2012년 8월입니다. 저는 그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저도 중국에 강의하러 갔었거든요. 뭐 그래도 퍼레이드 멋있게 하더라고요. 거의 대통령급으로. 그런데 장성태이가 그때 후진타오한테 돈을 좀 꿔달라고 그랬는데 후진타오가 김정은이 같은 놈한테 돈 꿔주면 좀 쑥스럽다라고 얘기했대요. 귓속말로 교체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정남으로. 그 김정남이 요번에 죽었죠. 그런데 그 비밀을 쪼융쾅이라는 중국의 우리말로 하면 저 국정원장이 그것도 갖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놈은 지금 이제 뭐 평생 감옥에 들어가는 종신형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으로 해가지고. 쪼융쾅. 근데 고모부 반역자요. 반역자죠. 자기를 그래갖고 그 고문을 하는데 개한테 물리게 고문했대요. 개. 김일성이가 제일 좋아한 게 셔퍼드 고문입니다. 김일성이가 그거 당할 놈은 없다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랬어요. 박헌영이를 개한테 물려서 죽겠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공산주의자죠. 공부도 제대로 한. 그 사람이 북한에 올라갔는데
6.25 때 뭐 남한에 서울만 점령하면 봉기 날 거라고 그러는데 봉기 안 나가지고 김일성이가 노발대발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간첩이라고 그래서 이제 죽였는데 그때 걔한테 물려 죽인 거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개고문을 하고 그거를 죽일 때 이제 개고문을 당하고서 이제 고백을 했겠죠. 그래서 내가 죽을 짓을 했다라고 민족 반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북한 육군사관학교 사격장에다가 갖다 세워놓고 소련제 고사포로 쏘는 겁니다. JPU-4라는 그 고사포가 좀 낡은 거예요. JPU-4를 갖다 90도로 놓고서 뚜둥뚜둥하고 갈기는데 90발을 쐈습니다. 시체가 없어요. 시체를 화염방사기로 말린 겁니다. 그런 공포 정치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충성을 진짜 마음에 우러나오는 충성이겠습니까? 하시라도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라고 그러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언제든지 죽이겠다고 지금 드론 띄우고 뭐 띄우고 난리치는 거죠. 미국이 김정은 하나만 제거하는 거로 끝난다면 벌써 진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지를 지금 머리가 복잡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 하나만 돌려내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일들을 지금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고 나포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지금 뭐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영어로 보면 다 나옵니다. 북한 육군사관학교 교정에서 쏴 죽였다. 그건 뭐 미국에서 인공위성으로 보고한 얘기니까 거기서 쏜 이유는 미국이 24시간 보는 곳이 거기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이 미국한테 암호를 보내는 거죠, 계속. 암호 보내는 겁니다. 나는 이런 개 같은 놈이라는 암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북한 육군사관학교 거기에다가 강건종합군관학교에다가 플래카드를 써붙였는데 플래카드에 김일성이가 했다는 말이에요. 중국은 배반자 콤마 우리의 적. 그거를 몇 달 동안 써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또 그 나름대로 미국한테 그 암호를 보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이기는 날 우리가 진짜 이기는 날입니다. 그거가 이제 북한의 그 이 대남 공작, 뭐 대미 공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그 포괄적으로 맞짱을 떠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 김정은 때 정부에서 미국에서 김정은 하나만을 날리지 못한 게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가 그러면 김정은 이후에 그 다른 이인자가 누군지 지목할 수 있나요? 이제 여기에서 그 학자들마다 이제 설명이 다른데 이제 북한의 군부가 정권을 잡게 될 경우에는 더 큰 일이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인데 저는 다음번 북한 지도자는 박정희라고 봅니다. 누가 되더라도. 그래서 북한의 군부가 북한 정권을 잡으면은 그 사람들은 김씨 가문이 망쳐놓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을 개혁 개방할 수 있는 세력은 북한의 군부라고 저는 봅니다. 박정희가 했잖아요. 박정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국제 정치를 이해하는 세계에 돌아가는 기본을 알고 있는 미국이 얼마나 센지를 알고 있는 북한 군부가 잡을 경우에 이제 남한하고 거래 틀 수 있고 그때는 뭐 우리가 돈 갖다 버줘도 됩니다. 그게 이제 직접 이제 통일로 가는 길이고 북한 발전으로 가는 길이니까. 근데 김정일이는 주체 사상한테 빚을 졌거든요. 김정은이는. 주체 사상에 빚을 진 세력은 북한을 개혁 개방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그 주체 사상과 관련되지 않은 북한의 엘리트, 그게 군부 아니겠냐라고 저는 보는 편이죠. 그래서 그 북한 군부 김정일이가 나중에 죽을 땐 그랬대요. 군인들한테 넌 누구 편이야? 중국이야, 미국이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쪽에다 줄대고 있는 것들 아니야? 나라 내 죽은 다음에 세상 바꾼 다음에 자기가 차지하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대는데 그거는 능히 뭐 그럴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죽고 그 핵심 세력들 이제 몇 명이 물러나면은 그건 뭐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저 조지 프리드만 박사 말대로 우리가 잘 될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 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 여러분들 다 그때 이제 뭐 아직도 청청할 때니까 내가 그 황우석 교수
이거 뭐 시간 지났지만 그래도 황우석 교수랑 한 10년 전에 저녁을 같이 먹은 날이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그 21세기 비전이라는 강좌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제일 인기 좋은 강좌예요. 교수 10명이 한 시간씩 가르치고 이제 그래서 10몇 주 이제 하는 강의인데 내가 국제정치 21세기의 국제정치를 강의했고 그분이 뭐 또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무렵에 그 총장님이 그 강의가 아주 교수님이 아주 신경을 쓰는 거라 그래갖고 그거 한 사람들을 다 모여서 저녁을 사주는데 내가 그 말을 무지하게 잘합니다.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웬만하고 보통 사람하고 말하면 내가 다 이기는데 황우석 씨는 나보다 말을 한 5배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기 정치학 교수 한 분 계시는데 정치학자들은 인간이 120살까지 사는 사회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있느냐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120살까지 사는 인간 사회? 그러면 은퇴하고서 60년을 살아야 된다는데 은퇴하고 60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지금 요새 막 은퇴하는데 걔네들이 뭐를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가난하고 건강하면 어떡하니 그러더라고요. 건강하고 가난하면 어떡하니? 야 그래도 임마 아프고 돈 있는 것보단 건강하고 가난한 게 낫지. 근데 60년 동안은 우리 저 좌승희 교수님도 그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120살까지 살 때 이 경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그거 생각은 안 했는데 생각은 안 했는 걸 떠나서 하여간 기분은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근데 자기는 120살까지 살게 한다는데 그래서 돼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돼지 기르는데 돼지 한 마리가 5억짜리인데 미국에서 사다가 묵윤 돼지를 기르는데 그놈이 간과 심장과 콩팥과 뭐 위 이런 것들이 사람하고 똑같대요. 그냥 갖다 떼어서 붙이면 된답니다. 그 사람이 떼어서 붙이면 되는데 우리 뭐 자동차 타이어 갈아 끼면 그날로 세차되잖아요. 그죠? 엔진 갈아 끼면 또 다 죽은 차 또 새거 되고 껍질 갈아 끼면 뭐 완전히 다른 거 되고 그러는데 야,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 크리스마스 얼마 전인데 아직도 내가 살 날이 너무나 길게 남았구나 하고서 그 사람이 농담까지 합니다. 뇌는 안 된대, 뇌는. 그래서 또 하나 어려운 게 심장이래요. 왜냐하면 심장이 사람은 서 있는 심장이고 돼지는 누워 있는 심장이랍니다. 그게 좀 어려울 건데 나머지는 다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황우석 교수한테 뭐 지금 그 사람 기억하지 말 들으니까 정말로 기분 좋습니다. 솔직히 내 오늘.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인간이 120살까지 사는 날에 맞는 이 학문을 만들지 못했어요. 솔직히. 안 되죠 지금. 어떻게 60에 나와가지고 60년을 더 삽니까?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걸 최악으로 실패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에 미래가 없다는 거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이것 때문에 안 되겠구나라고 한 거가 아주 쉬운 얘기를 들면은 2030년에 중국의 신혼부부 한 쌍은 신랑 외아들, 신부 외딸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2.5명 살아계십니다. 2030년에 중국의 신혼부부 기준으로 이건 통계학이기 때문에 딱 맞는 거예요. 6.5명 모셔봤어요? 결혼해서 남편하고 둘이 버는데 모셔야 될 어른이 6.5명이다. 그래서 그거를 인구 통계학은 맨 앞에 보면은 인구 통계학이 영어로는 데모그래피입니다. Demography is destiny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에버슈타트라는 미국의 그 인구 통계학자인데 그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는 부자가 된 후에 늙은 나라다. 근데도 그렇게 힘들다. 한국을 보고서는 부자가 되면서 늙고 있구나 너네는. 근데 중국을 보고 가난한 채로 늙으면 어떡하니라고 쓴다. 가난한 채로 늙고 있구나. 그래서 그 중국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전쟁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뭐 옛날 뭐 제국주의 시대도 아니고 그게 이제 사회가 붕괴돼요. 잘못하면은. 하나만 나라니까 디리따 남자만 나가지고 장가 못 가는 젊은 놈이 4천만 명이에요. 4천만 명. 그거를 총각군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돈이 없어갖고 도시로 와서 일하는 사람 2억 5천만 명의 농민이 있는데 그걸 농민공이라고 그럽니다. 농민공. 농민공은 중국의 경제성장의 7%가 돼야지 사회의 불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주민증도 없고 막 도시에서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거보다.
그 사람들이 이제 시골로는 갈 수 없고 도시에서는 불황자 세력이에요. 유랑 세력입니다. 유랑.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냐 뭐냐면 한나만 나라니까 요 꼬마들 한나난 것들이 전부 다 소황제입니다. 황제. 딸도 황제, 딸은 공주님, 아들은 왕제님이에요. 이 녀석들은 경제 문제가 없을 때까지 착한 아이들입니다. 요 소황제 군단, 경제가 나빠지는 날 정말 어른이고 형이고 동생이고 아무도 없는 놈이 돼버립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인구 통계학 문제가 중국의 최대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그 데모그래피. 그래서 그 문제를 세계에서 그 문제가 없는 나라가 한 나라 있어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왜 없는 줄 아세요? 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재수가 좋더라고요. 젊은 놈 받으면 되니까. 젊으면 받으면 되니까. 나라 자체를 그렇게 만든 나라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 문제가 없어요. 한국은 무지막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를 섞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월남 여자들 봤습니다. 그걸 다른 나라가 보고서 무지하게 신통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성공하면 한국은 21세기의 강대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잘 못해요. 일본, 중국은 이민 받고 이런 거 거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들 봤을 때 우리나라 앞으로 괜찮으니까 여러분 저 희망을 가지고 이 통일된 강대국을 만들고 그런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 다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러고 사십시다. 네. 네.